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불리는 이름, 그 한 글자에 신하들의 냉정한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나라를 세운 공으로 가장 높은 이름을 받았고, 어떤 왕은 폭정 끝에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또 어떤 왕은 200년이 넘도록 이름 없이 떠돌다가 뒤늦게야 겨우 되찾았습니다. 한 글자 안에 왕의 일생이 압축되어 있고, 그 글자를 정하기 위해 신하들은 밤을 새워 논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는 그 이름들 태조, 세종 연산군 선조, 이름들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묘라는 것은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결코 아무렇게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조에서 여러 후보 이름을 올리면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왕의 평생 업적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공과 과를 따졌습니다. 때로는 며칠에 걸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글자에는 왕의 성격이나 업적을 담았습니다. 뒷글자는 반드시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났습니다. 이 두 글자의 차이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조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거나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왕에게만 붙였습니다. 종은 선대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린 왕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 묘 한 글자만 보아도 그 왕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공과 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의 업적을 높이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과오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름이 바로 묘호였습니다. 묘호 하나에 담긴 무게는 그래서 남달랐습니다. 왕 한 사람의 일생이 한 글자로 응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 태조는 1392년 새 왕조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고려 말 극심한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변방에서 무공을 쌓아온 무장 출신이었습니다. 함북 용흥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개경의 문벌 귀족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전장에서 세운 공으로 차츰 중앙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결정적 사건은 1388년에 일어났습니다. 요동을 치러 가던 군대를 압록강 하중도에서 되돌린 것입니다. 이 결단 하나가 고려의 운명을 뒤바꾸었습니다. 군대를 돌린 그는 개경으로 진군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마침내 새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해 그의 나이는 18이었습니다. 평생을 칼과 활로 살아온 무인이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태조의 태는 처음 또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는 나라를 세운 공이 있는 왕에게 붙는 글자입니다. 합치면 가장 처음으로 가장 크게 나라를 세운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왕조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인물에게 이보다 어울리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새 왕조를 연 군주에게 태조라는 묘호를 붙이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도 태조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도 태조였습니다. 이처럼 태조는 왕조 창건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날의 기록을 보면 그날 신하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500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조의 말년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후계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조는 여러 왕비 사이에서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남 계열과 막내 계열 사이에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피를 부르는 비극이 터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칼이 오갔습니다. 태조는 이 참극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노년의 태조는 쓸쓸하고 고독한 모습이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영웅의 마지막치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말년보다 건국의 업적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태조라는 묘호가 그 증거입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이대왕은 형제간의 권력 다툼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정은 안정시킨다 또는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왕실 내부의 유혈 충돌이 그의 재위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참극 속에서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큰 동요 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가 정이라는 글자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특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묘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난 것인지 밀려난 것인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왕위를 동생에게 넘겼다는 사실뿐입니다. 묘호가 붙여진 것은 세상을 떠난 지 26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후대의 왕이 오래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한 덕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묘호 회복을 청했고 왕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260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듯 역사에서 잊히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되찾는 것은 한없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제3대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태는 태조의 태와 같은 글자입니다. 크다 또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1367년 함북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할 만큼 학문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학자가 아니라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형제들을 제거하고 장인의 집안까지 숙청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의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피로 물든 손으로 왕좌에 오른 그는 곧바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6조 직계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6개의 중앙관청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였습니다. 중간에 의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줄인 것입니다. 왕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국가가 정확히 알아야 세금도 걷고 군역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사병제도를 폐지하여 군사권을 국가로 집중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력한 귀족들이 자기 군대를 따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병을 없앤 것은 왕권 강화의 핵심 조치였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3대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라를 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과 비교하면 변화가 극명합니다. 고려 말에는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했습니다. 3대 왕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창업자가 회사를 세운 뒤 이대 경영자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기업을 안정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3대 왕의 치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건국을 넘어 하나의 체제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다음 왕이 빛났습니다.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을 가진 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대 왕의 묘호에 붙은 새는 세상 또는 대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종은 선대의 업적을 잘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왕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왕의 업적은 하나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한자를 익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연구했습니다. 직접 연구실에 찾아가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충남 홍주 출신의 한 젊은 학사가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나이 26이었던 그는 세 문자의 해설서 집필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물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과학적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독창적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백성들은 소송을 하려 해도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관청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남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새 문자의 등장은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4대 왕의 업적은 문자 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술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 지방의 농사 경험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하는 기구도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우량 측정 기구였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도 만들어졌습니다. 해시계도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과학기구들의 발명에는 한 특별한 인물이 관여했습니다. 경상 동래 출신의 관노 신분이었던 이 사람은 태생이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과학기구 제작을 맡겼고 그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쏟아냈습니다. 물시계와 해시계 등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기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분보다 재능을 중시한 왕의 안목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국방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국경지대에 성을 쌓고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남쪽 해안에 출몰하는 해적들도 강력히 토벌했습니다. 안으로는 학문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 시대를 중국 당나라 태종의 정관에 치해 비견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모든 업적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묘호를 바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라는 글자에는 대를 이어 길이 빛날 성군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보다 무거운 칭송은 없었습니다. 이 제5대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대 왕의 묘호에 붙은 무는 학문과 문화와 예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왕은 4대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문을 장려하고 학술기관의 활동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서를 즐겨 읽었고 정치에 관한 서적도 탐독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은 학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이미 몸이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아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사랑한 성품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를 받은 것입니다. 5대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불과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6대 왕이 되었습니다. 6대 왕의 묘호에 붙은 다는 단정하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곱고 바른 어린 왕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뒤에는 참혹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마자 숙부들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숙부의 야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1453년 이 숙부는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던 원로 대신들이 그날 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 괴산 출신의 한 원로 대신은 당시 61살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나라에 헌신한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칼 앞에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대신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군사와 외교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밤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어린 왕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숙부는 처음에는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위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어린 왕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원도 평창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외딴 곳이었습니다. 강물이 세 면을 둘러싸고 절벽이 한 면을 막고 있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왕은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를 따르던 충신들은 왕위를 되찾아 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발각되었습니다. 6명의 신하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을 후대에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충남 홍주 출신으로 사대왕 시절 새 문자 해설서 작업에 참여했던 바로 그 학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왕과 함께 학문을 논하던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왕에 대한 충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의 절에는 후대에 길이 칭송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어린 왕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결국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사인은 기록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이 왕은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예우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낮은 호칭으로만 불렸습니다. 묘호가 회복된 것은 세상을 떠난 지 24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후대의 왕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종묘에 신의를 모시도록 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유배지에는 지금도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단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비극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숙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7대 왕입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새는 세상을 다스린다 또는 크게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는 나라를 새롭게 세운 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호에는 큰 논란이 있습니다. 왕위를 얻은 방식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조카를 폭력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기에서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신하들은 이 왕의 제2기간 동안의 업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령을 하나로 정리하는 대작업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이 법전은 완성되면 조선의 기본법이 될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인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결정을 두고 신하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후대에도 도덕적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에게 조라는 가장 높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물음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7대 왕의 통치 방식은 4대 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4대 왕이 학술기관을 통해 학자들을 키우고 학문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7대 왕은 그 기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전 편찬 작업에는 충남 공주 출신의 한 관리가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신내살이었던 그는 왕의 명을 받아 밤을 새워가며
법전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관리는 훗날 법전 완성의 공신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7대 왕이 시작한 이 법전은 다음 왕대에 가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왕위를 얻은 방식은 비난받았지만 그가 구축한 법과 제도의 틀은 이후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란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지만 정치적으로는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이 왕의 묘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대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예는 슬기롭다 또는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7대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 2달 만에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명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 예라는 글자를 얻었습니다.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하들과의 경연에 빠지지 않았고 국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의 가능성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8대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후계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직접 이어지는 후계자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8대 왕의 조카가 다음 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왕실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이 9대 왕입니다. 9대 왕의 묘호에 붙은 성은 이루다 완성하 또는 성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왕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7대 왕이 시작한 법전 편찬을 마침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1485년 조선의 모든 법령을 담은 이 법전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사용된 기본법이었습니다. 형법, 행정법, 율례, 규정, 군사 규정 등 나라의 모든 제도가 이 한 권의 책에 담겼습니다. 법전이 완성됨으로써 조선은 비로소 체계적인 법치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9대 왕은 또한 학문기관을 새로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이 기관은 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문화가 꽃을 피운 것도 이 시대였습니다. 경상 밀양 출신의 한 학자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신살이었던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리학의 대가로 이름을 날린 그는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 제자들이 이후 조선 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왕은 이런 학자들을 아끼고 중용했습니다. 7대 왕 시대에 억눌렸던 사림 세력이 다시 조정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사림이란 지방에서 학문을 닦으며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던 학자 관료 집단입니다. 이들은 중앙의 훈구 세력과 대립하며 조선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의 이상이 가장 가깝게 실현된 시대가 바로 9대 왕의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법전을 완성하고 학문을 꽃피운 공. 성이라는 글자에는 이 모든 성취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시대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왕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10대 왕에게는 묘호가 없습니다. 군이라는 호칭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군은 왕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폐위된 왕에게 붙는 이름입니다. 묘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말해줍니다. 이 왕이 즉위한 것은 9대 왕이 세상을 떠난 1494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을 대규모로 숙청한 것이 첫 번째 참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비였다가 폐위된 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왕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관련자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그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놀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연회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유흥시설을 만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유생들은 쫓겨났고 학문은 탄압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직언하는 신하는 곧바로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공포 정치가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한글로 된 벽서까지 금지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개인의 향락에 쏟아부었습니다. 궁궐을 확장하고 사냥터를 만들고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06년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왕을 폐위하고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호도 없이 군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였습니다. 이 왕의 폭정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이 왕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폭정을 행하면 신하들에 의해 폐위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대 왕의 폐위 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11대 왕입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중은 올바름을 회복한다 또는 중흥시킨다는 뜻입니다. 폭정으로 흔들린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현실은 묘호의 뜻만큼 박지 않았습니다. 반정을 통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공신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관료가 등장했습니다. 경기 용인 출신으로 당시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약 실시 현량과 설치 도교 의례 기관 폐지 등 대담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현량과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으로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기존의 과거 시험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도교 의례 기관은 유교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훈구 공신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공신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왕도 처음에는 이 젊은 관료를 중용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신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젊은 관료는 전남능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38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처벌을 두고 신하들이 격렬한 설전을 벌인 내용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적이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무고하다고 항변했습니다. 4대 왕이 신하들을 이끌며 학문과 정치를 주도한 강한 왕이었다면 11대 왕은 신하들에게 끌려다닌 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왕의 역사적 평가를 크게 갈랐습니다. 11대 왕의 시대에는 사화라는 정치적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사화란 살림 세력이 훈구 세력에 의해 대규모로 숙청당하는 사건입니다. 학문을 닦은 젊은 관료들이 이상을 펼치려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 제거되는 패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개혁과 보수의 충돌이 언제나 피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2대 왕은 11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이는 어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인자하고 어진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정의 갈등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1대 왕이 여러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12대 왕과 13대 왕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12대 왕의 어머니는 장경왕후였고 13대 왕의 어머니는 문정왕후였습니다. 이 차이가 두 집안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2대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문정왕후 측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2대 왕이 세상을 떠나자 문정왕후가 곧바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12대 왕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대거 밀려났습니다.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인이라는 어진 이름을 받은 왕의 죽음이 또 한 차례의 피바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대 왕의 뒤를 이은 13대 왕의 묘호에 붙은 명은 밝다 또는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시대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불과 12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외척의 전횡이 극심했습니다. 을사사화로 수많은 유능한 신하들이 사라진 뒤 조정은 텅 비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떠나고 아첨하는 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흉년과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적무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도적무리는 관할을 습격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관군이 여러 차례 토벌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경기 양주 출신의 천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이 그를 동정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도적이 영웅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이라는 글자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려 했다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왕은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직접 정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나라는 크게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13대 왕은 34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다음 왕위 계승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조선 전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14대 왕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묘호에 붙은 선은 펴다 또는 널리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묘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은 왕이 이를 선조로 바꾸었습니다. 종에서 조로 격상한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버텨낸 공을 인정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금까지도 논란입니다. 이 왕은 직계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계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13대 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실의 반계 종친 가운데서 선택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시대에 조선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1592년 외적이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조선은 보름 만에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왕은 수도를 버리고 북쪽 국경지대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왕이 도망간 뒤 수도에서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관청이 불탔고 노비 문서가 소실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한 장수가 외적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외적에 맞섰습니다. 승려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명나라에서 5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 함께 싸웠습니다. 7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 끝에 외적이 물러갔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경상 안동 출신의 한재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66살이었던 그는 영의정으로서 군사를 총지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전쟁 초기 조선의 허술한 국방 실태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바다를 지킨 명장의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장수를 천거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바다는 외적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명나라가 보낸 원군은 조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조지은이라 하여 조선은 그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킨 장수와 목숨을 걸고 싸운 의병들이었습니다. 왕은 오히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장수를 의심하고 견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장수에 대한 왕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이 왕의 공인지 장수와 백성의 공인지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조라는 가장 높은 이름을 이 왕이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이것은 지금도 역사 앞에 남겨진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14대까지 조선 전기 왕들의 묘호에 담긴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태조의 태, 기틀을 다진 3대 왕의 태, 문화를 꽃피운 4대 왕의 세, 법전을 완성한 9대 왕의 성, 각 글자마다 그 왕의 삶과 업적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10대 왕처럼 묘호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대 왕과 2대 왕처럼 억울하게 이름을 빼앗겼다가 수백 년 만에 되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7대 왕과 14대 왕처럼 조라는 가장 높은 이름을 받았지만 그 자격에 물음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묘호는 왕의 삶 전체를 한 글자로 담으려 했지만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한 글자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밝은 면만 있는 왕도 없었고 어두운 면만 있는 왕도 없었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지만 아들들의 피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4대 왕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말년에는 건강 악화로 고통받았습니다. 7대 왕은 법과 제도를 정비했지만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묘호 한 글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복잡한 일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복잡함을 한 글자로 압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묘호에는 언제나 논쟁이 따랐고 시대가 바뀌면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2대 왕과 6대 왕의 묘호 회복이 그 증거입니다. 260년, 2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야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은 역사의 평가가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평가합니다. 묘호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역사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감히 평가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신하들이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마저도 세월이 흐르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묘호란 역사가 왕에게 보내는 마지막 성적표였습니다. 어떤 성적표는 공정했고 어떤 성적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적표에는 한 시대의 고민과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묘호를 들여다보는 진짜 이유입니다.